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81% 상승한 25,574.73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7% 높은 2,767.5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81% 오른 7,211.7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2016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미 상무부는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2% 상승이었습니다. 12월 PPI는 전년 대비로는 2.6% 상승했고 2017년 전체 PPI는 2.6% 올랐습니다. 지난 6일로 끝난 주간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시장 예상보다 늘었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고용시장 호조가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11,000명 늘어난 26만 1,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집계치는 24만 5,000명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4% 오른 63달러 8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는 장중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64달러 77센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성장 기조에 따른 예상보다 강한 원유 수요와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 지속, 이란을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의 정세 불안 등이 겹치면서 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장중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사상 최고치로 또 한 번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다음 날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일부 금융주들의 상승세도 돋보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의 흐름이 좀 엇갈렸었는데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에 코스닥 지수는 활짝 웃었지만 반면 옵션 만기일이었던 어제 코스피는 울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4천억 넘는 매도세를 보이면서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 기관이 2천억 이상 사들인 코스닥 지수는 2%나 오르면서 16년 만에 주가 85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국내 시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증시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일부 시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초 이후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강세론의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WTI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또 3년 만에 64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 70달러 선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가파른 상승일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금 현 상황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국제 유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크루드 오일, 즉 원유를 논할 때 일반적으로 원유는 세 가지 오일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가격을 봅니다. 영국 북해 지역에 생산되는 브렌드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두바이유, 그리고 미국 서부 텍사스유, WTI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개의 오일을 보는데 현재 브렌트유가 69달러로 가장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이 두바이유 66달러, 그리고 서부 텍사스유가 63달러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70달러 선에 바짝 근접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제유가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호조된 상황이에요. 먼저 왜 이렇게 오르는지 짚어봐야 됩니다.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9.6%나 오르면서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최근 유가 상승에 탄력을 줄 만한 이슈가 상당수 포진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오펙 내 3위 산유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오펙 전체 산유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유국입니다. 정부의 무능력 탓으로 좀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빈부 격차에 대한 불만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심화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실업률이 높아서 우리가 살기 힘들다라는 요즘 말이 많은데요.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약 3.7%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란의 경우에는 무려 12.7%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저희보다 체감 경기가 3배 이상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란의 대규모 대중시위와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산층과 대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평화적인 시위였다면 이번에는 가장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빈곤층이 중심이 되어서 상당히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망자도 속출하고 상황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원유 생산과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유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실 유가의 로직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지금 이 세상은 석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공급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유가는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 생산국들이 마음대로 펑펑 뽑아서 팔아대는 게 아니고요. 오펙 같은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서로 합의하에 공급량을 조절해서 유가를 적정 수준으로 항상 조절을 하는데 현재는 2017년 1월부터 감산에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합의를 올해 12월까지 9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2018년 하반기까지 쭉 유가 상승에 지속적인 모멘텀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요 사태가 유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부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12시 30분에 있었던 미 에너지 정보국의 미국 원유 재고 발표에서 한 주간 미국 원유 재고가 49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시장에서 예측했던 350만 배럴보다 더 큰 수준으로 원유 재고가 감소를 했는데요. 8주 연속으로 감소를 했고요. 이렇게 8주 동안 계속해서 예상치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이다 보니까 유가 상승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원유 재고가 급감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12월 말부터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수준의 이상 한파가 발생함에 따라서 원유 소비량이 전년 동월 대비 약 4% 이상 증가한 것이 그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중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을 확대한 부분이 두 번째고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단기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이란의 소요 사태 그리고 북미 지역의 이상 한파 사실 둘 다 어느 정도는 단발적인 이슈입니다.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대중 시위가 원유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고 북미 이상 한파는 계절적 이슈죠. 1월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이 이끌어낸 단기 오버슈팅 부분은 아무래도 1, 4분기 이내로 모멘텀이 사라지고 유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유가가 이 정도까지 가파르게 오르게 됐을 때 오펙에서 개입해서 산유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분명 셰일가스 생산을 더 늘려서 유가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앞서서 1, 4분기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좀 넉넉하게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기간 내에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50에서 60달러 수준의 밴드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 원가를 높이는 효과가 발생해서 기업은 굉장히 생산량을 줄이고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글로벌 경기 호조로 전 세계의 경기가 조금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경기 회복을 근거로 비정상적으로 낮춰졌던 금리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 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역효과는 각국의 정부에서 원치 않을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 좀 보겠습니다.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 이 G2 국가의 무역 의존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점차 강해지면서 무역 상황이 위기를 맞았는데요. 차기 G2 국가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올해의 당면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봐주십시오. 네. 2018년이 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펀드 운영 관련된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국가가 바로 중남미와 인도입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사실 신흥국 각각의 매력도가 아니고 국제 경기 흐름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할 부분은 금리 그리고 통화 정책 부분이고요. 기준금리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는 미국이 앞으로의 향방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소 가파르게 상승시키고 있지만 시장과의 괴리감을 키우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게 아니고요. 경기 호조를 근거로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승 기조는 한국의 경우 미국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따라서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역시 당장 금리를 따라 높이진 않았지만 금리 인상 카드를 굉장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폭발적인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로 경기 안정을 강제적으로 유도했지만 아직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 경기를 근거로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선진국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안정기로 점쳐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단기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보면요. 요즘 중국 그리고 미국의 기싸움으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좀 시끄럽다는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미국 국채를 무려 1290조 원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채권값 하락 그리고 채권물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시장금리 급등은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물 경제에서도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2018년 한 해 동안은 선진국들의 안정적인 경기 회복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신흥국들이 약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나 단기간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섞여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이 동조화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선진국보다 더 큰 성장률을 이끌어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신흥국을 꼽자면 남미에서는 브라질 그리고 아시아권역에서는 인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2016년과 2017년 대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경기 부양을 거듭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금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현재 브라질이 보여주고 있는 완연한 회복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의 상대적으로 빠른 상승세가 뚜렷하고요. 제조업 PMI 또한 회복세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2017년 GDP 성장률은 0.8% 수준에 그치게 됐는데 식품 가격 상승을 이끌던 높은 인플레이션은 농축산업에서 성장이 거듭되면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요. 2018년을 기점으로 농업 등의 1차 산업보다 2, 3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제조업, 건설업, 상업 등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3%대 GDP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10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듯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권역에서는 인도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어요. 인도는 지난 7월부터 단행한 세제개혁의 여파를 극복을 하고 이제 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어서 2017년 경제 성장률도 7%를 유지를 하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2018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지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GDP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던 제조업종에 대한 인도 정부의 활성화 방안이 계속해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GDP 대비 15%에 불과한 제조업의 비중을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1.5% 수준으로 신흥국 평균인 23.1%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데 이렇게 수출이 낮은 부분은 선진국 경기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어도 인도는 다른 신흥국보다 타격을 훨씬 적게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도의 경우에는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면서 선진국의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정성 모든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중국 내이멍구 지방정부가 2016년 산업 생산량과 재정 수입을 조작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 경제지표 조작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해마다 되풀이되는 중국 지방정부의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중국 경제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과 함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사실 올해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은 몹시 좋은 편이에요. 대부분의 레포트들에서 칭찬 일색으로 아시아 신흥국들의 호조세 그리고 중국 증시의 완만한 상승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시아 경제 최선두에 있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와 리스크를 좀 짚어드려서 신중한 투자 비중을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다루게 됐습니다. 현재 중국은 중국 본토 A주가 11연속 상승하면서 연초부터 거침없는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의 스타트가 굉장히 좋긴 한데 경계해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실한 통계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꼽히는 중국이지만 현재 인구조사의 정확도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통계조사 시스템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요.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졌던 한가구 한자녀 정책의 폐단으로 호적이 없는 인구가 3천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인구조사에 활용되는 조사지표가 여전히 낙후되어 있어서 인구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미 곱절의 인구가 늘어나가고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조금 있을 정도로 신뢰도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새해 시작부터 알려진 것처럼 중국 내이멍구 지방정부가 2016년 산업 생산량 그리고 재정 수입을 실제보다 각각 40% 그리고 26%나 많게 부풀린 부분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죠. 이렇게 되면 당초 7.3%로 발표가 됐던 2016년 GDP 성장률도 상당히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국가 전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통계를 조작하지 말라라고 지속적인 경고를 지방정부에 보내고 있지만 이게 지역 경제 성장률이 지방 관료의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실적 수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단위의 통계 조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31개 성시가 각자 내놓은 성장률 목표치 중에서 중앙정부의 목표치보다 낮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라는 거 중국 공무원 발전 연구센터에서 통계가 있었는데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중국의 12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1.5포인트를 나타내며 4개월 내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증시 상승에 굉장히 큰 모멘텀을 받았어요. 근데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 그리고 웃돌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경기 전망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표 역시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서 집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계 신뢰도가 떨어지는 국가의 발표라면 분명히 의심의 여지가 남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 조작이 만연화된다면 증시 폭락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관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부채 수준은 경종을 울려야 할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데요.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방정부의 총 부채는 16조 3천억 위안, 하나로는 무려 2,7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임을 밝혔는데요. 총 부채 수준으로 따져보면 GDP의 300%에 육박할 정도로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그리고 S&P는 지난해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중국 경기 및 증시에 대한 전망은 분명히 우호적이고 급등세는 힘들더라도 완만한 상승이 점쳐지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고질적인 리스크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투자 비중을 신중히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하베스트 인베스트의 권광현 이사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어제 내놨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점차 오름세로 전환이 되더니 850선 3년 만에 돌파했다는 그렇죠. 소식이 예,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얼마나 시장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일 것 같습니다.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오늘 그 코스닥 활성화 대책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제같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코스닥이 뭔가 좀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가면서 변화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는 가상화폐가 더 줄을 이뤘습니다. 코스닥 얘기는 특히 이제 9시 뉴스를 딱 보시게 되면은 네. 코스닥 활성화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시작부터 가상화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부터 나오죠.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 좋고 다 좋아서 주식을 해야 되는데 왜 가상화폐로 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휩쓸리느냐 이런 쪽도 좀 아쉬운 지금 사회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예. 왜냐면 제가 증권회사 직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면 또 이렇게 얘기 안 드리겠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이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책 쪽에서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연기금이 이제 현 선물 간 차익 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의 상장주를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증권거래소를 안 냅니다. 0.3% 정도를 안 낸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은 실무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스닥의 차익 거래가 그렇게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다. 아직 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 들으면 앞으로 커지게 되면 당연히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크다. 이런 쪽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라고 해서 3천억대를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즉 3천억대 정부가 출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민간 자금까지 합쳐서 3천억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 하위고 그리고 기관의 비중이 낮은데 거기다가 3년 내 자본시장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을 못했는데 어떤 주옥 같은 회사다. 빛나는 회사가 있다. 실적 잘 나는데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느냐. 당연히 사야 되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펀드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쪽도 어떻게 보면은 빈 구석에 틈을 좀 메워준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다가 또 대표 통합지수 두 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코스피 코스닥 종합 대표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즉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앵커님도 방송하실 때 보면은 코스피 따로 얘기하시고 코스닥 따로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 물론 KRX 100인가 지수가 또 있긴 합니다만 코스닥이 약간 지금 23% 편입을 해서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는 들어가서 어떤 통합된 흐름들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 분위기를 더 잘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2월 달에 이 부분은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중소형 지수, 그러니까 즉 저희가 보통 미국 시장에서 얘기하는 러셀 지수죠. 이와 관련된 쪽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6월 달쯤에는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런 쪽은 아무래도 기관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펀드가 지수가 있어야 이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도 코스피를 집중하는데 코스닥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 못 따라갔다. 그러면 니네 장사 못했네? 라고 하는 운용 관련된 쪽의 측면들도 어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수가 나오는 거는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코스닥 쪽이 얼마만큼 편입이 되느냐 여부도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대표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코스닥 150이죠. 그래도 코스닥 지수에서 우량하는 회사 150개 정도가 대거 포함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수급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네 번째로 연기금의 투자 풀을 좀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기금 운용 평가 지침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용역으로 변화를 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 어떤 쪽으로 나오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요건 중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테슬라 요건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즉 특례 상장 요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회사들,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회사들이 어떤 특례 상장 요건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의 수익성 관련된 쪽에서 제한 조건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열어놓는 조건이죠. 상장성이 있고 적자를 내더라도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이 그렇죠. 마련이 됐다. 예. 네, 예,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회사들도 충분히 상장돼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네.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앞서서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큰 테두리를 봤었을 때 일단 좀 화끈한 게 없었다. 좀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와 이거 진짜 코스닥 시장에 도움이 되겠네라는 부분들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좀 많이 재정비가 됐다는 쪽으로 보는 게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투자자 입장 쪽에서 기대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코스닥 전용 펀드라고 과거 이제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고 이런 쪽에서 코스닥에 투자를 하거나 이 관련된 집중돼서 투자를 하는 펀드 쪽에 만약에 내가 가입을 하게 되면 뭐 3천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 한 10% 정도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도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세금 관련돼서는 일단 좀 안 깎겠다. 그러니까 즉 세금은 우리의 고유 영역이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어떤 입장들이 좀 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 쪽에서 연기금이나 기관이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펼쳐질 수 있는 장을 좀 많이 마련했다는 쪽. 특히 지금 통계로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주인은 외국인입니다. 예. 특히 물론 개인이긴 하겠지만은 그 외에 기관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이 한 1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한 2% 정도, 내외 2%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기관 펀드라고 하게 되면 5%도 안 되는 비중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 쪽에 쏠려 있는 수급들이 연기금의 역할이나 기관 쪽의 역할들이 좀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 시장이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쳤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올해 내내 코스닥 시장에 오를 수 있는 어떤 동력 정도는 마련이 된 걸까요? 예,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약간 둥구스름하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시장에 미치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확대될 수는 있겠다. 특히 지금 만약에 연기금이나 기관의 역할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발표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좀 기대했던 게 별로 없었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없는 비중이 많이 작은 상태에서 뭔가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대가 좀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이 열일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뒤 이변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빼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들이 많은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숙제가 있죠. 그러면 셀트리온은 이사를 갑니다. 지금 빠르면은 1월 말 2월 초로 코스피를 이사를 가고 그러면 이사를 가면서 나머지 그러면은 이웃들이 있겠죠. 이웃들이 그러면은 반작을 누가 할 것이냐부터 이제 그러면은 셀트리온이 큰 자리가 빈 만큼 그에 따른 어떤 조정 흐름들 즉 어떤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좀 바이오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렸던 부분들이 좀 다변화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가장 큰 코스닥 시장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오히려 다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눈높이가 예전보다 조금씩 다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수 측면만 보게 되면은 이제 막 840, 850선을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대가 쭉 지금 이제 월봉도 모자라고요. 연봉 같은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은 2007년도 고가입니다. 약 11년 정도 고가죠. 그때 저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런 쪽에서 약 한 10년도 정도 전에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지금 그쪽으로 안착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또 그러면 그 다음 고가가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2002년도 이후 고가, 2002년도에 나왔던 지수대를 보게 되면 950, 9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년 전 정도의 어떤 아직까지 코스닥에서 물려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이 정도의 고가대로 늘어서기 시작하게 되면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일단 매물대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지금 분위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재정비된 코스닥 시장과 기관의 역할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 정도는 한 번 더 올라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올해 10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기서
기관만 조금만 변해진다면, 기관만 조금씩, 최근 들어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제 1월달 들어서 나오는 수급 동향을 봤었을 때, 기관들이 코스닥에 대한 변화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연기금이죠. 예. 연기금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서 주식을 벌써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인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상반기에도 가능한 지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정부의 이 같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의 관심이 가상화폐 쪽으로 휩쓸려서 다소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었는데요. 법무부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거래소 폐쇄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어제 관련주들이 무더기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폐쇄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부장님? 네, 혹시 앵커님은 가상화폐 한번 슬쩍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범죄 사실도 아닌데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예. 예. 그럼 잘 아시는 분야인 주식은 잘 아시겠네요. 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특히 어제 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보게 되면, 예. 어제 후배가 요즘 가상화폐가 참 뜨거운데,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난생 처음으로 어제 오전 8시에 돈을 평소에 관심도 없던 분이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것도 이제 남의 계좌에 얹혀서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들어간 지 한 2-3시간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고점에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가상화폐 관련된 화면만 보면서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러면서 네. 나오는 걸 보니까 옆에서 쭉 지켜봤을 때 저게 가상화폐의 폐해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 모든 일상생활을 멈추게 되죠. 한번 진입했을 때 물론 자기 자산에 얼마만큼 들어갔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24시간 거래되고 움직이는 변화가 나오는 상당폭이 좀 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선 모든 관심과 집중이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의식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올매인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아마 정부도 이쪽을 좀 더 많이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도 보게 되면 지금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이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부동산이었죠. 이번에는 가상화폐입니다. 그만큼 저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오는 시장의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서 후폭풍을 대비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도 그냥 용인하고 놔두고 그냥 지켜본다라고 했었을 때 예. 물론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자본주의에 따라서 투자의 책임들은 네가 진다라는 쪽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에 따른 피해가 오히려 버블이 꺼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영향 그리고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하게 되면 정부가 안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사회적인 정부의 책임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관련돼서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무조사하고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꼴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거래소를 좀 폐쇄하는 방안 쪽까지 지금 이끌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없던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를 폐쇄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법을 정비를 해야겠죠. 그 부처 간 조율뿐만 아니라 법을 정비해서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좀 시간도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어제 청와대 청원들이 주르륵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지금까지 매매했던 사람들의 어떤 압박이 좀 커지기 시작하죠. 이거 말도 안 된다. 특히 이제 어제 거래소 청와대 쪽에서 청원 들어간 내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왜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상화폐에서 꿈과 희망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투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상품들, 예. 특히 보통 물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래 관련된 시스템과 특히 가상화폐는 한 분야밖에 안 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반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매매와 직결되는 가상화폐 쪽에만 집중돼서 그 매매를 통해서 뭔가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좀
상당히 키워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더 커지는 부분밖에 안 되겠죠.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분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란 쪽으로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염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도 정부의 입장 쪽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무래도 앞으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블록체인, 제가 보기엔 혁명이죠. 이쪽은 어떤 이런 부분들 쪽에서 어떤 악영향, 특히 아니면 좀 우려 섞인 시각들이 먼저 편입견이 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매매를 통해서 매매 집중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 그리고 만약에 버블이 꺼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영향들 생각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부가 이런 선제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시격언에도 그런 쪽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일단 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가상화폐 쪽에 만약에 너무 집중하고 그쪽에 한 발을 쑥 깊숙이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지금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업계 흐름을 보기 위해서 김민수 부장께서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가상화폐 관련주 거래를 하실 텐데 그 비중이 0.00% 정도 된다라고 앞서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전문가들도 가상화폐에 이렇게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장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장은 아무래도 투자 전략보다 좀 쉬는 모드로 가셔야겠죠. 어느 정도 시장 정리하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도 좀 특히 날씨가 춥다 보니까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아무래도 좀 건강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오늘장 투자 전략은 짧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재료 노출과 함께 한번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무겁게 움직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관련된 쪽에 어떤 반발매가 약간 좀 일어나는 쪽으로,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좀 더 무게를 두는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지금 코스닥 관련된 쪽에서 매매 집중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됩니다. 좋고 움직이는, 특히 시장의 물이 움직이는 쪽에서 노는 거 좋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상 특히 경기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 양호하고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여전히 경기 관련된 쪽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각들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를 매매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경기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겠죠. 철강, 화학, 은행 이런 쪽이 요즘 최근 들어서 그래도 여러 가지 흐름상 가장 좋다라는 부분들도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쪽은 계속 기반으로 가져가시되,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적인 수요와 관련된 중소형주들, 코스닥 관련돼서 장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나는 중소형주 매매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셔서 차라리 가상화폐보다는 코스닥이 낫습니다. 매매하시기에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오늘장도 만들어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오늘도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조언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 드리겠습니다. 선재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은 선재트레이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선재김수입니다. 예. 자, 오늘도요, 어제장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제가 컴퓨터가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선물 시장은 우선 저희는 328.50 넘어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매도 홀딩 전략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이고요. 야간 장내 지금 328.20까지 반등을 했었고, 어제 325.50대 1차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0.5% 정도가 좀 덜어서 중간 차익은 아직 못했고요. 그 다음에 329 후반 지수, 330 지수 맞고 매도를 마지막에 쳤기 때문에 오늘 또 여전히 328.50 이상 오지 않으면 걔네들은 그대로 홀딩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328.40, 50자리가 추세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그 윗자리를 시도를 한다면 우선 한번 끊고 나서 관망 후에 대응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매수는 324 지수가 무너진 이후에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절이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공략은 안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선은 지속적으로 그렇죠. 예. 324지수가 중요한 건 그거죠. 328.50이 안착하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한다. 그리고 324지수가 깨진 이후부터나 매수는 잡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네, 국내 선물은 여기까지고요. 예,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해외 선물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유로가 생각외로 급등을 한번 줬었습니다. 그 이유는 ECB 쪽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긴축이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한 거죠.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에 가까이 온다면 긴축에 대한 걸 앞당길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했기 때문에 유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구간들 보면 121000 그러니까 고가를 어제 친 다음에 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림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 자리가 120640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황이 받쳐준 거라서 예상 지지 자리를 깨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고점을 아시아 유럽장에서는 높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상 저항자리 121000에서는 반등 시 여전히 매도, 그 다음에 120640 자리에서는 매수 전략을 펼치면서 15틱에서 20틱 가량의 짧은 손절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우선 지금 혹시 차트가 연결됐는데 혹시 연결이 되려는가요? 지금 어제 미국장에서 64.70대까지 반등을 보이고 걔네들이 64달러를 안착한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새벽녘에 4시 이후에 지금 64.20을 깨고 내려왔었는데 그렇다면 얘네들은 마지막 급등을 한 이후에 빠지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 구간들을 돌파했다는 거죠. 돌파했고 그 다음에 새벽녘에 4시에 얘네들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64.00부터 20 사이들 저항을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62.5060까지 매도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64달러부터 매도를 쳐서 64.20을 버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62.5060까지 끌고 갈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전체 바운더리를 이 정도로 보겠다는 거죠. 전체 부합 구간을 이렇게 보겠다. 그래서 반등 매도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제가 개인 스케줄상 적극적으로 매매를 못해서 딱히 어제 뭘 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어제 그제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고가, 저가를 형성한 구간들이라서 이 구간을 깰 수 있으면 얘네들 아래 구간을 벌려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어제는 그제 돌파를 한 상태였죠. 그래서 아래 구간 지지력에 위 구간 부합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전히 이 구간은 뛰어넘은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 구간 지지력에 추세 지지력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저항 자리에서 윗자리에서 잠깐 누르는 구간을 형성할 테고요. 8시 전에 이미 어제 1324.0 자리는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이 구간을 안착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예상 저항 1324.0을 기준으로 반등 시 매도에 짧은 구간 확보해 나가면서 지지력을 깰 수 있는지를 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추세를 보시겠다 한다면 이 구간들 좀 더 벗어나는 걸 보는 게 좋겠다. 한마디로 아시아 유럽장은 고점을 제외한 전체적인 부합 구간에서 짧은 손절에 상당수 제약의 매도 관점 유효하겠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이 아래 구간을 깨는지를 본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반적인 부합 구간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유럽장에 건드셔야지 미장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을 건드렸다가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아시아 유럽장에 힘이 없을 때 각각의 저항점에서 출렁거리는 시장에서 고점 매도에 입재잡고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리고 짧게 보자면 이 수렴 구간들 세기형 수렴 구간이죠. 저가는 높이고 고가는 똑같이 높이는 자리들. 한마디로 상단부 제약에서 매도를 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좀 잠깐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상방 제약을 맞고 나서 저가 지지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고가에서 매도를 보겠다는 이유는 얘네들 저항에서 달러 인덱스가 갇히는 아이들을 보겠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어제 유로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여전히 달러 인덱스는 보합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저가를 깨지 않는 이상 유로 달러와 골드 나머지 고가에서의 매도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어제부터 전반적으로 보합권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고점 제약을 두고 나서 여러분들이 짧은 손절로 대응을 해서 익절로 따라잡는 게 좋을 거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저가들, 그 다음에 전 고가들, 한마디로 유로를 보자면 이런 자리죠. 오늘 저항을 보겠다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 근처에서는 쫓아가지 마시고 아시아 시장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하는 아이들을 위에서 눌러서 걔네들 아시아 유럽장에 빠진다면 걔네들 입절을 잡고 오후장 미장을 홀딩하는 전략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오늘도 김무석 선재 트레이더께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영하 15도, 춘천 영하 18도,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낮 기온도 영하 5도 안팎에 머물러 무척 춥겠습니다. 한파로 인해 해상으로는 눈구름대가 발달하면서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낮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1에서 5cm,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는데요. 눈길, 빙판길에 낙상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오늘 절정을 보인 뒤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북도에 눈이 내린 뒤 아침에 그치면서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영하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맑겠고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물결은 동해와 남해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